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우리 군이 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는데요. 북한 김여정이 새로운 대응을 목격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협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해상에서 최근 중국 불법조업 어선들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추가 도발의 조짐일까요? 자, 그리고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1심 중형 판결의 여진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연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은요, 판사 탄핵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일화와 화폐, 노졸한 서책자, 물건짝들을 우리 지역에 들이미는 너. 북한이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은 우리의 정당한 대응을 도발의 명분으로 삼는 오판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 북한 주말 동안에요, 오물풍선을 또 보냈는데 3차, 4차쯤 됩니다. 이 횟수로 따지면요. 그리고 우리 군은 어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죠. 오늘은 잠시 멈춘 상태라고 하네요.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요. 자, 그럼요, 이 재개된 대북 확성기 방송 과연 어떤 내용들을 지금 북한을 향해서 틀었는지, 오늘은 잠시 쉬고 있지만 어제는 거의 반나절 이상 틀었거든요. 그 내용 좀 영상으로 따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Smooth like butter, like a criminal undercover. Don't pop out in the stars tonight. Sweet rain.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상에 대한 어떤 소식,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대중 가수들의 노래, 물론 과거 노래도 있지만 최근에 유행했던 노래, 그리고 북한에도 분명히 MZ세대, 20대 군인들 많을 거 아닙니까? 그 군인들에게 뭔가 통할 수 있는 노래, 이런 걸 틀어준다고 그러네요, 지금요. 잠시 좀 소개해드렸고요. 이런 가운데 지금 북한 뭔가 예의를 좀 꺼내는데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 늦은 오후죠. 김여정입니다. 툭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북한 내에서 뭔가 무게감이 있어서 그런지 뭔가 얘기하고 나면 그 뒤에 무슨 행동이 나오거든요. 어제는 이렇게 담화를 냈습니다. 한국이 대북전단 살포 그리고 확성기 방송 도발 병행할 땐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할 것이다. 새로운 대응을 하겠다라고 우리한테 지금 협박을 합니다. 자, 궁금하시잖아요. 이 새로운 대응이 뭘까? 확성기, 과거에도 조준 사격한 적이 있었는데 이걸 하는가? 아니면 적경지 주변에 어떤 도발을 하려는가? 아니면 앞서 있었던 사이버 테러, 해킹 등등등 이런 거를 하려는 걸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요, 지금 서해 NLL 주변에는요, 그동안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들이 굉장히 많이 바글바글하다 이런 얘기 늘 나오는데 지금 최근 며칠 사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뭘 들은 건가요, 지금? 뭔가 조짐이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군 당국이 내놓은 설명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대응이라는 것도 우리 군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 전문가 연결해서 지금 북한과 관련된 사항 좀 짚어보겠는데요.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연결돼 있습니다. 문성묵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제가 방금 전에 뭐 화면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드렸는데 일단 김유정이 말한 새로운 대응 이걸 목격할 거라고 우리한테 경고 뭐 또는 협박을 했는데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예, 뭐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북한이 최근에 보여줬던 뭐 오물풍선, 이제 오물풍선 살포라든지 예. 또는 GPS 교란, 뭐 초대형 방사포 이건 이미 보여줬던 거니까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보여주겠다라는 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지난번 GPS 교란 때 우리 어민들이 자기 위치라든지 또 NLL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식별하지 못해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김정은이 금년 초에 해상 국경선 언급을 하면서 침범을 하면 강력한 도발로 간주하고 조치하겠다. 그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서해에서 뭔가 조치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확성기를 대구 2015년엔 고사총을 발사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으로 충격 요법을 행사할 가능성, 뭐 무인기 도발이라든지 그동안 최근에 북한이 보여주지 않았던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더 피곤하게 만들고 충격 요법을 높이기 위한 뭐 그런 조치들을 궁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우리 군에 피해를 준다면 예. 아마 북한 정권도 감내하기 어려운 대가를 아마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보도를 통해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서해상에서 그렇게 많이 보이던 중국 어선들이 최근엔 안 보인다. 이게 무슨 조짐이 있는 거 아닌가? 중국 쪽에서 뭘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건 뭐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NLL 인근에서 중국 어선들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 당국이 어업권, 돈을 받고 어업권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적법한 조업이고요. 예. 어업권을 사지 않고 살짝살짝 들어와서 조업을 하면 그건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불법 조업이거든요. 아마 이 부분에서 뭔가 아직 정리가 안 됐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뭐 북한 당국이 무슨 군사적인 조치를 위해서 북한 중국 어선들을 뭐 통제하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요. 주말 동안에 두 차례 걸쳐서 3차, 4차쯤 되는데요. 이 오물풍선을 보냈는데 사실 앞서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바람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러니까 북풍을 타고 내려와서 굉장히 멀리 경상도나 전라도까지 이 풍선이 날아가는데 이번에 주말 동안에는 서풍이 부는 상황에서 풍선을 날렸거든요. 이렇다면 그래서 많은 경우는 북한 땅으로 도로 들어가기도 하고 뭐 제대로 날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굳이 서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풍선을 날려보낸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이제 북한 체제의 어떤 경직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풍선 효과를 높이려면 북풍, 북에서 남으로 부는 그런 상황에서 날려보내야 말씀하신 대로 저 남쪽까지 날아가면서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서풍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날려보냈다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 정부 대통령실이 확성기 재개를 결정했고 그리고 일부 방송을 개시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다라고 하는 것을 무리하게 보여주다 보니까 대부분이 우리 쪽으로 안 떨어지고 자기 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요, 이 오물풍선 지금까지는 큰 불상사나 어떤 위험한 요인이 그나마 없어서 다행인데 지금 국민 입장에서 사실 불안한 건 사실이거든요. 만약에 북한이 풍선에 이른바 생화학 무기나 굉장히 위험한 물질들 실어서 보낸다면 그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서는요. 저는 김여정이 담화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번 그 담화 내용을 보면 단순히 휴지 조각에 불과하고 선전선동 내용도 없는데 한국 것들이 너무 과도하게 대응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북한도 자기들이 그런 풍선을 날려보냈을 경우 얻게 되는 실익과 또 입게 되는 손실을 다 계산하거든요. 만약에 독극물을 보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명살상이 일어났다. 그럼 우리 정부와 군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북한 정권의 목적은 우리 단체가 전단을 보내지 못하도록 국민들이 그 단체와 정부에 압력을 넣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지. 예. 그걸 만약에 독극물을 넣어서 인명살상을 유발한다면 예. 오히려 효과가 반감될 뿐만이 아니라 아. 자기들이 입을 피해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인명살상을 한다면 풍선으로 하지는 않겠죠. 아. 그러나 북한이라는 정권이 참 기상천외한 그런 행동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예.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들은 접근하지 말고 우리 군 전문가들이 가서 접근하도록 또 그걸 총격해서 떨어뜨리지 않고 스스로 떨어지면 가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안전하게 예.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는요, 이 오물풍선이 이 남북의 경계선 좀 넘어올 때 격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이게 계속 우리 땅에서 날아다니게 두고 내려 추락할 때까지 기다리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풍선을 터뜨려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도 방법인데, 근데 그거는 오히려 사격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그게 풍선이 터지면서 떨어지면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무게와 떨어지는 압력이 커지거든요. 예. 그러면 떨어지면서 오히려 더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려하신 대로 그 오물 안에 뭔가 좋지 않은 그런 물질이 들어있다면 그게 오히려 떨어지면서 광범위하게 확산될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걸 터뜨리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낙하한 후에 처리하는 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낫다라는 판단을 우리 군 당국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6년 만에 우리 군 당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북한을 향해서 시작을 했고요. 오늘은 잠시 좀 멈춘다 그러네요. 정부의 대응, 이 확성기 재개, 이거는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저는 확성기 방송의 재개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탈북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보내는 풍선하고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북한 군 당국이 우리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오물풍선을 1000개가 넘는 풍선을 날린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따라서 9.19군 사업의 효력 정지, 거기에 따른 대북 확성기 방송의 재개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고, 확성기 방송은 북한 주민들, 접경 지역의 군인들에게 예. 새로운 소식을 알려준다는 측면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알 권리를 존중해주는 그런 효과도 같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그러니까 인터뷰 전에 지금 어제 나왔던 대북 확성기 방송 내용을 짧게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가만히 듣고 보면은요, 날씨 얘기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그리고 노래 이런 거 틀어주는데 가만히 내용상으로 보면 북한 정권에 그렇게 치명적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북한은 알레르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들 눈에, 귀에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예. 그동안 철저하게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외부 정보를 차단해왔던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그 거짓말하는 정권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정보와 진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남한은 못 산다. 거지들만 살고 있다. 우리가 천국이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당해왔는데 대한민국의 삼성 핸드폰이 세계 1위다. 이런 내용이 나간다면 이거 내가 속아 살아온 거 아닌가? 북한 정권과 체제에 대한 회의와 불만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앞서 우리 앵커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방 지역이 근무하는 북한 군인들 10년씩 근무합니다. 예. 젊은 세대고요. 그러면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음악, 북한이 틀어주는 체제 선전 그 음악보다는 감미로운 K-팝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이것이 북한 정권과 당에 대한 충성심, 김정은에 대한 결속이 이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 정권이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과거에도 대북 확성기 방송했는데 그때도 뭐 대중가요 많이 틀어줬는데 그때 유행한 게 뭐 이등병의 편지 이런 건데요. 북한 적경 지역 부인들이 그걸 거의 다 외우고 다녔답니다. 하루 종일 그 얘기를 들으면 안 외울 수가 없었다. 뭐 이런 탈북하신 분들의 뭐 증언도 좀 들렸네요. 화면 좀 볼까요? 이 오늘 풍선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저걸 왜 보내지 하면서 또 걱정도 되고 합니다. 일단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우선 왼쪽에는 그는요. 지금 뭐 삭제됐는데 이런 내용이 좀 퍼졌어요. 북한이 살포한 대납 오물풍선에 신경작용제가 나왔다는 제보가 있었다. 막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온라인상에. 근데 이게 군 당국에서 이거 오탐지가 처음에 나왔다. 선박에 매연 이게 나온 거를 이렇게 잘못 탐지해갖고 이게 좀 뭔가 잘못 알려졌다. 이런 해명이 좀 있었어요. 전혀 아니라는 거고요. 그리고요. 지금 주말 동안에 보내는 거는요. 무슨 종이를 가위로 오린 것 같은 걸 잔뜩 보내놨어요. 그 비닐 섞어가지고. 근데 갑자기 이게 떨어졌는데 불이 붙어 있는 상태로 또 이게 발견이 됐는데 이게 왜 불이 붙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답니다. 이게 사고인 건지 누가 일부러 붙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저런 일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일단 방금 전에 좀 전문가 인터뷰 때 질문 좀 드렸는데 화면에 좀 있습니다. 요새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정치권에 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인데요. 아니 이거 군사 분계선 넘으면 격추해야 된다. 이거 정부 대응이 조금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이거 계속 날라오게 왜 둡니까? 이런 시각이 있어요. 근데 대통령실 관계자는요. 아니 이거 격추할 경우에 비산물 흩뿌려질 수도. 그러니까 뭔가 날아가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그러니까 차라리 격추보다는 착지해서 안전하게 수거하는 게 낫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일단 관련 목소리 김병주 의원은 오늘도 얘기한 게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용산에 떨어졌다고 하면은 예. 또 용산을 지나갔다고 하면은 예. 비행금지 구역이 뚫혔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 대통령실의 울타리가 뚫혔으니까 경호작전의 실패고 바로 즉각 격추예요? 격추시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 이번에 풍선이 이래 날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예. 군에서조차도 예. 매뉴얼이 없었다는 거예요. MDL을 넘어오는 어떤 예. 침입 세력이든 물체든 MDL 선상, GOP 선상에서 격추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자, 이 얘기 좀 해볼까요? 지금 정기남 조선대 개공교수 나와 계시고요. 정옥진 변호사 계신데 우선 정기남 교수님. 이거 격추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전 기다렸다가 수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가 옳다라기보다는 지금의 정부 대응이 대단히 좀 안일해 보인다는 겁니다. 아,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오물풍선이 용산 대통령실의 650m 지점에 떨어지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지금 뭐 보니까 근처에 떨어졌다는 좀 보도도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오물풍선에 당연히 오물이라든가 뭐 쓰레기 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기 망정이지. 예. 아니면 또 다른 지금 위원비처럼 나돌고 있는 뭐 신경 안정 문제라든가 예. 이런 것이 들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 자, 무슨 일을 닥치고 난 뒤에 호들갑을 떨 일이 아니고 예. 적극적으로 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문제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예. 그렇다 해서 무조건 격추시켜라 예. 이 말보다는요. 저는 오히려 비행 금지 구역이라든지 일정한 좀 존을 정해놓고 아. 그 지역에 오면 그 지역에 무조건 오면? 우리 군이 격추한다. 여긴 절대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를 좀 설정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예. 어젯밤에 대남 풍선 몇 개가 격추됐고 예. 수거됐다. 예. 뭐 이런 것들을 공개한다든지. 예. 그런데 지금 현직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저 두 손 놓고 있고 오히려 이것을 남북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쪽으로 오히려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오해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불식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자, 조혁신 변호사. 이게 뭐 격추라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공중에 있을 때 터트려야 되는가 아니면 땅에 떨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이겁니다, 지금. 글쎄요, 그건 뭐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정기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대응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연말 연초에 북한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오. 북한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있냐. 예. 지금까지는 그래도 동포같이 보는 척 했는데 예. 지금은 노골적으로 우리나라를 적대국으로 보고 있고요. 그것도 어떤 적대국이냐. 예. 제1의 적대국, 미국의 식민지, 괴뢰도당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상징적으로 뭘 했습니까? 북한에서 평양 남쪽에 있는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이 있는데 예. 그걸 그냥 부셔버렸어요. 몇십억이 들었는지 몇백억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오. 김정은의 한마디에 이게 부셔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한 6개월도 안 됐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쓰레기 풍선을 보내고 있는데 예. 저 안에 뭐를 또 담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 각성해가지고 예. 정부 당국에서 국민들 불안하지 않게 철저한 대응 태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대북 확성기 방송. 이게 뭐 밤에 아주 강하게 틀으면은 뭐 30km와 뭐 개성까지 들린다 그러고요. 지금 오물 풍선은 또 우리 나무집까지 날아가고 있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국민은 좀 불안하긴 합니다. 자꾸 풍선이 날아다니니까 지금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영상은 바로 김호중 굿즈가 나왔다는 여러분 화보입니다. 화보 되게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을 해주셔서 저희 이렇게 첫 굿즈가 이렇게 탄생한 것 같아요. 정규 앨범이 이제 드디어 내일 나오는데요. 이미 선주문에서도 우리 식구님들 그리고 많은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께서 많이 구매해 주셔서 오늘도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제목이 나왔습니다. 김호중 앨범 처치곤란인가? 김호중 씨 지금 구속된 상태인데 앨범 얘기가 나오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많이 알려졌죠. 김호중 씨 팬클럽이 과거에 굉장히 많은 액수의 앨범을, 김호중 씨 앨범을 구입해서 어떤 단체 등에 기부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지금 그게 처치곤란이라고요? 이 얘기인데요. 화면 좀 볼까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김호중 팬카페 기부 내역이라고 돼 있는 화면인데요. 일단 파란색 바탕에 약 75억 원,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걸로 이 정도의 가치에 이 정도 금액의 앨범을 샀는데 52만여 장을 기부했대요. 4년간 한 100억 정도 기부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많은 비중은 이 앨범을 사서 기부했다는 건데 문제는요. 그 앨범이 뭐 곳곳에 지금 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부산의 한 단체 관계자예요. 김호중 씨의 이 뺑소니 사건 이후에 달라는 분이 없다. 다 남았다 지금 이 앨범. 그렇다고 이거 함부로 처분도 못하고 난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이경민 변호사. 정말 처치곤란이겠는데요. 가져가는 분이 지금 없겠네요, 정말로. 이게 사실 이 원래 김호중 씨가 예. 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이게 혐의가 진행이 되고 나서 예. 이 어쨌든 팬클럽에서는 장기간 기부를 해왔다.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을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좀 해달라고 했거든요. 아, 저런 거를. 예.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앨범을 어떻게 보면 표현이 이제 사재기를 해서 이거를 이제 여러 단체에 이제 뿌렸는데 예. 그거를 마치 정말로 이제 선한 영향력으로 기부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선처하는 그런 양형 요소로 삼아달라. 아, 기부긴 기부인데 앨범을 본인들이 좋아하는 팬들이 좋아하는 그 가수의 앨범을 사서 기부를 한 거다. 그렇습니다. 예, 아, 이게 좀 약간 애매한데요, 예, 이게. 그렇게 했고 이제 그게 뭐 장애인 단체, 아동복지 단체, 뭐 여러 단체로 지금 어쨌든 이렇게 뿌려진 상태인데. 예. 근데 이거를 사실은 이제 이런 논란이 되고 나면 사실 듣는 사람도 사실 뭐 없거니와 그리고 이거를 이제 중복해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좀 곤란해지는 그런 경우가 분량이 생기거든요. 많아지게 되면 이게 좀 쉽지 않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체들도 지금 이렇게 해서 받은 앨범을 어떻게 처치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 좋은 의도였겠죠. 사실은 본인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을 사서 그거를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널리 전파하고 들으라고 하고 가져가라고 하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김호중 씨 이른바 이제 이게 큰 사건으로 번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갖게 되는 건데 처치곤란이다. 화면 좀 볼까요? 또 다른 반응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뭐 서울 그리고 부산 이렇게 단체 관계자들 얘기가 인용돼 있는데 아이들도 호불호가 있다. 기부받은 앨범 다시 팔 수도 없고 최근에 몇백 장씩 싹 폐기를 하긴 했는데요. 이런 설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부산 쪽에 있는 어떤 단체 관계자인데 이게 쌓일 수밖에 없다. 이게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가 안 되면 자체로 처벌한다. 뭐 여기는 꼭 이제 김호중 씨 앨범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어떤 연예인들의 뭐 가수들의 앨범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쌓이면 이게 소비가 안 될 수도 있고 처분해야 되고 이런 거랍니다. 정혁진 변호사. 네네. 근데 이게 분량이 많게 되면은 이거 CD잖아요. 네네. 플라스틱인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가치 있는 물건일 수 있지만 전혀 관심이 없거나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폐기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플라스틱 폐기물을 버리려면은
뭐 부담금 내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책 같은 거 옛날에 베스트셀러 만든다고 사재기 했잖아요. 그것과 뭐가 다른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CD 사재기 해가지고 마치 김호중 씨가 물론 인기가 있었을 텐데 예. 정상적인 인기보다도 훨씬 인기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몇십만 장이나 저 CD를 산 거 아닌가. 52만 장을 지금까지 뭐 한 4년 정도 시간이 있다는데 52만 장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그 CD를 저렇게 샀는데 처치곤란이니까 나누어 준 거를 기부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차를 바꿨는데 예. 그 이전의 차와는 없었던 게 있어요. 뭡니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차 안에 CD 플레이어가 없더라고요. CD를 꽂는 그 장치가 아예 없다 지금. 그 CD를 집어넣는 그런 장치가 차에도 없어요 이제. 그다음에 요즘 누가 CD 플레이어로 CD를 갖다가 듣는가. 그다음에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 법이 있는데 어떤 법이 있냐면요. 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예. 거기 12조에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대표적인 게 뭐냐면 플라스틱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플라스틱을 많이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법의 취지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어거지로 이렇게 뭐 어거지가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CD 듣다가 좀 뭐 버리거나 그 정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쓰레기 버리는데 다 돈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하면서 마치 저런 것들이 어떤 선행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호중 씨와 관련해서 참 여러 가지 논란이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게 그걸 또 앨범을 다량으로 받은 단체는 이거 어떡하죠? 이거 누가 안 가지고 가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지금 방금 패널분들 말씀하시는 중간중간에 이거 이렇게 대량으로 산 거 이거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라는 어떤 문제의식을 잠깐 이렇게 비추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최근에 이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민희진 대표네요. 관련해서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업계에서 그런 랜덤 카드 만들고 밀어내기 하고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팬들한테 다 부담이 전가돼. 럭키드로우로 소진해야 되지. 팬사인회 해야 되지. 앨범 또 사고. 이게 도대체 뭐야. 저는 지금 음반 시장 너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때가 사실은 이 하이브와의 갈등 때 기자회견 중에 아주 한 대목인데 저게 4월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저 때 저런 얘기를 꺼내놨단 말이에요. 정기람 교수님. 앨범 기부 문화인데 이게 자칫 보면 사재기 아니냐. 그렇다면 뭔가 순위와 관련돼서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런 말이잖아요, 지금요. 이거 그렇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민희진 대표가 얘기할 때만 해도 예. 저게 얼마나 이렇게 조직적이고 그 팬심을 이용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잘 몰랐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김호중 씨 사례를 통해서 국민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과거에도요. 베스트셀러를 만들기 위한 이를테면 서적, 출판물 같은 경우도 뭐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하기 위해서 뭐 대형 서점에 가서 책을 막 한 사람이 수십 권씩 산다든지 이런 게 많았어요.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그게 다 자정 노력이 이루어지면서 한 사람이 한 타이밍에 한 권 이상을 사지 못하도록 합니다. 10권을 사더라도 한 권을 예를 들면 구매한 걸로 카운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똑같은 사람이 여러 권을 사게 되면 그건 무조건 한 권 취급. 한 권 취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스스로의 출판사와 서점과의 어떤 그 자정 노력 이런 걸 통해서 극복해 나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레코드 관련해서 CD로 유명 뭐 가수들의 어떤 앨범을 기획사가 너무 중간에 끼어들어가 가지고요. 오히려 중복 구매를 조장하는 거죠. 좀 전에 민희진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중간에 뭐 랜덤 카드를 집어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밀어내기를 만든다든지 판을 여러 번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레코드를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상수를 지금 기획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구체적인 동원 역할을 해주는 게 지금의 잘못된 저는 팬덤입니다. 이 팬들이라고 하는 팬들이 모여 있는 이 팬덤이 결국은 이 팬클럽으로 나타나면서 이 기획사의 어떤 의도를 그대로 충족시켜주는 수족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량의 레코드를 구입한 이후에 그걸 나중에 처치곤란하게 되면 기부라는 이름으로 결국은 복지기관에 기부하는 형식. 결국 그러다 보니까 복지기관 등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건 기부가 아니라 결국 플라스틱 쓰레기를 우리한테 버린 거 아니냐. 오히려 그러니 지금 이제 쓸모도 없고 찾지도 않는 레코드라면 다시 팬클럽으로 그것을
반환하자 예. 이런 얘기가 나올 지경이 된 겁니다. 이것은 기획사 또 이를테면 팬덤 예. 이런 결탁한 이런 뭐랄까 신종 뭐랄까 일종의 사재기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임 변호사, 뭐 이 김호중 씨 이 사례가 이제 팬들의 처음에는 어떤 선한 행동 그리고 본인의 가수를 위한 행동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비춰지는 건데 꼭 김호중 사례만은 아니고요. 이런 어떤 가수의 이런 앨범이나 또는 음원 이런 걸 뭐 다량으로 구매하는 이런 팬들의 모습 이게 약간 음원 시장을 왜곡하는 거 아니냐, 음악 시장을 왜곡하는 이런 시각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까 지금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정말로 객관적으로 어떤 이제 지표를 통해서 이게 산출이 되면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뭐 음원이자 출시된다라고 하면 스밍을 돌린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스밍이라는 게 스트리밍. 그래서 이제 뭐 앱에 들어가서 이제 노래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재생을 시키는 건데 그러면 많이 들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정말로 이 가수의 노래가 좋아서 들은 건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니까 그 가수가 순위권에 올라가는 게 좋아서 이제 그렇게 한 건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진지한 그 자유의지에 기해서 이게 좋아하는 그런 이제 뭐 이런 순위가 표현이 된 건지 이게 또 의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이런 거를 이제 팬들이 이게 뭐 구입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팬들의 부담으로 전가가 되는 그런 지금 시스템이라서 예. 기획사도 그렇고 어쨌든 음반 시장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지금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예. 조금 자정화시켜서 이런 걸 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뭔가 좀 줄 세우기식 말고 뭔가 정말로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뭐 가수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좀 그런 애정을 표현하는 쪽으로 이제 좀 선회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게 그게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있는 부분은 조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김호중 씨가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별 문제가 없었을 때는 그 앨범 뭐 많은 분들이 가져가기도 하고요. 관심도 보이고 그렇지만 문제가 터진 이후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잖아요. 실망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팬클럽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보는 시각이 갈렸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문제까지 지금 불거지나 봅니다. 이런 사운데요. 지금 김호중 씨가 구속 상태인데요. 구속이라면은 구속이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한정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연장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지난 9일 구속 기간이 원래 만료인데요. 열흘이 연장돼서 19일까지 기간이 연장됐다 그러는데 이경민 변호사? 이게 연장됐다라는 건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수사 기간 단계에서는 총 30일을 구속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10일, 그다음에 검찰에서 10일인데 검찰에서 한 번 연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한 번 연장을 했다. 그 예.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연장을 하는 경우는 사건 관계자들이 많이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치밀하고 정치적으로 이제 증거 관계를 검토를 해서 어떤 죄명으로 기소를 할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작업인데 예. 사실 김호중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음주를 했다라고 인정을 했지만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음주를 했는지 그 수치를 이제 나타내는 게 정말 중요한데 예. 뭐 보수적으로 산정을 해도 어쨌든 뭐 면허정지 이상에 해당하는 이제 음주를 했다라고 지금 어쨌든 그 수사기관에서 밝히긴 했지만 예. 혹시나 그거를 재판에 넘겼다가 또 무죄로 돌아오는 그런 이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조금 더 꼼꼼하게 이제 정리를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혐의에 있어서도 정말로 기소가 됐을 때 딱 유죄가 나올 만한 그런 혐의들로 딱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기까지는 조금 더 이제 수사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에 10일 동안 연장을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장돼서 19일까지인데 그럼 19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재판으로 회부를 시켜야 됩니다. 재판으로 일단은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재판에서 이제 뭐 그 사실 이 혐의가 인정이 되는지 여부를 다퉈야 되는데 예. 구속 기간은 어쨌든 이제 그 사람의 신체의 자유와도 관련이 된 부분이라서 그럼 19일 전에 기소가 되면은 그 수감 상태는 이어지는 겁니까?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수감 상태는 이어지고 또 재판 단계에서는 또 이제 구속 기간이 또 이제 한정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 기간 동안에 재판부에서는 이제 최종 판결을 선고해서 어쨌든 그 구금이 된 상태를 연장을 계속해서 이어간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구치소에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9일 전에 기소가 안 되면 석방이 되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석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하기로 기소가 어렵습니다. 돼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석방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만약에 이제 뭐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구속 기간에 계속해서 이제 갱신을 하고 이제 이 정거 조사를 했는데 예.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재판부에서 보석 신청을 하라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석을 허가해줬다라고 하고 어쨌든 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어서 근데 이 김호중 씨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쟁점이 아주 막 뭐 엄청 복잡하고 이런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뭐 재판으로는 이 연장된 10일 동안에 충분히 이제 기소가 될 것 같고 재판 단계에서도 결국은 이제 뭐 혐의에 대해서 막 아주 크게 다툴 건 아니라서 아마 이제 뭐 형이 선고가 되면 그에 따라서 형이 집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김호중 씨와 관련된 뭐 앨범 얘기까지 나와서 많은 분들이 이거 처치곤란이다 이런 얘기가 들린다고 합니다. 삼성 이병철 회장님을 만나서 그분의 아들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회장님에게 반도체 사업을 건의하는 등 삼성을 키우는데 여러 가지로 조언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병철 회장님 소개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비밀 보좌역이 되어 박 대통령에게 우리나라를 살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영상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방금 보신 영상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뭐 내가 뭐 이병철 회장의 양자다. 뭐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탈이 났습니다. 아주 크게 났습니다. 탈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영상 때 이게 2022년 대선 때 한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핵심을 아까 영상에 나왔지만 핵심을 요약해드리면 나는 고 이병철 삼성 회장의 양자이고 허경영 대표가 본인 보고 자기가 양자라고 그랬어요. 대선에 출마했을 때.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 보호자역이었다. 그러면서 뭐 허리띠를 풀고 뭐 이 쥐봉을 보여주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거 문제 있다 이거 아니다. 그래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허위다 이거죠. 이거 허위라고.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이렇게 인정을 한 건데 근데 이경윤 변호사 저거 마지막에 보면 2034년까지 피선거권 박탈. 허경영 대표는 사실은 대선을 뭐 단골로 출마하셨던 분인데 앞으로 10년 동안 출마 못한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10년이나 금지된 건 뭡니까 이게?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 이게 어쨌든 지금 이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선거에 뭔가 영향을 주고 예. 어쨌든 유권자들의 의사에 이렇게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피선거권을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그 기간에 대해서는 선거법으로 이 혐의를 받아서 이제 집행유예 형을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되면 10년 동안 이제 선거권이 박탈이 됩니다. 선거법으로 아마 문제가 돼서 유죄가 나오면 아무튼 10년.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던 이유는 사실 이 허경영 대표가 지금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전과가 있거든요. 과거에도. 맞습니다.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똑같이 이제 허위사실 유포를 해가지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예. 이 사건 이제 2022년 대선을 할 때에도 1심에서 이제 어쨌든 지금 국민 여론한테 이제 미치는 영향이 계속해서 될 것 같다. 예.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있어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1심하고 2심에서 똑같은 입장으로 이제 판결을 내렸었고요. 그리고 예. 대법원에서도 똑같이 이제 상고를 기각해서 이렇게 이제 피선거권이 이 판결이 확정이 되는 시점부터 10년 동안 이제 박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따지게 되면 실제 이제 피선거권이 부활하게 되는 그 나이는 이제 84세. 그렇습니다. 84세가 된다 그러네 10년 지금. 예. 그때가 돼야만 다시 출마가 가능합니다. 그때도 출마를 하나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다고? 근데 지금 이제 선거법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유죄가 나왔고 집행유예 나왔는데 그래서 10년. 그럼 선거법이 아닌 다른 일반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짧습니까, 더 그러면? 근데 이제 그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됐을 때는 예. 이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제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실형을 살아야 되는 거군요. 그렇게 됐을 때 집행 종료 이후에 피선거권이 또 제한이 되는데 선거법은 아무래도 이제 선거법이 가지는 그 의미가 이제 어쨌든 유권자들의 의사에 좌우하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예. 선거법으로만 이렇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더라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기간을 이렇게 오랜 기간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을 이제 출마를 못 해요, 이제는. 그러면 풀리는 게 2034년 허경영 대표가 84시 되는 나이랍니다. 근데 정혁준 변호사, 지금 1심 법원에서 이 얘기를 했고 뭐 2심 대법원 다 인정해 준 건데 허경영 대표를 지금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어서 정치 영역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고요? 네네. 법원이?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황당한 게 허경영 대표가 그 1950년생이거든요. 50년. 1950년생이니까 뭐 34년 84세고
그다음에 24년이니까 74세고 이렇게 계산하기도 쉬운데 74이시네요. 그렇죠. 지금이. 그러니까 지금 74세인 거죠. 그런데 제가 제일 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병철 회장의 양자였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맞나요? 이게 어떻게 나이상으로 됩니까? 뭐 나이상으로야 될 수 있겠죠.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42년생인가 아마 그랬으니까 뭐 이건희 회장의 동생뻘 정도로 나이상으로는 그렇게 된다 이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양자였으면 이병철 회장 돌아가셨을 때 상속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부터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러네요. 되고요. 상식적으로 따져보면 그러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런데 허경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렇게 출마해가지고 당선될 목적으로 출마하나? 저는 그런 느낌도 안 들거든요. 출마가 하나의 비즈니스가 아닌가. 당 만들어가지고 여성들을 우르르 공천해가지고 정부로부터 8억 보조금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또 공천 주면서 그러면서 그 뭐 이것저것 또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지 간에 지난번에 그 선거에 나왔을 때 그러면 이제 그 재산 신고하잖아요. 그때 재산이 수백억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굉장히 뭐 짧은 기간 동안 많이 늘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선거 제도를 농락하는 사람은 더 이상 정치 영역에 있으면 안 된다. 배제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허경영 대표 뭐 과거에는 뭐 총재라는 뭐 직함도 막 쓰고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그동안 참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치를 굉장히 희화하는 인물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나왔었는데 과거 발언 좀 묶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케이크가 생크림이야. 생크림인데 2년 됐는데 내가 이걸 갖다 놨을 때 여러분은 몰랐죠? 어떤 우유든 어떤 크림이든 허경영 한 번만 하면 되죠? 결혼하면 1억 원, 주택자금 무이자 무담보 무보정 2억 원 해서 3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장군 승리를 감축드리옵나이다. 나라는 내가 지키겠노라. 뭐라 그럴까요? 이거 기행이라고 할까요? 무슨 생크림이 2년 되는데 뭐 썩지도 않고 그대로 있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올 판이니까요. 앞서서 이경민 변호사 설명하실 때 사실은 과거 한 10여 년, 2008년인가요? 그때도 비슷한 걸로 한번 유죄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화면에 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지금 그때도 처벌받는데 2008년이에요. 그때도 선거법 위반인데 실형이 확정됐고 10년간 그때도 선거권 박탈당했어요. 그러니까 10년 지난 뒤에 또 나온 거거든요, 지금. 근데요. 저거는 저 이경민 변호사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저 위에 빨간 바탕으로 돼 있는 저거는 뭡니까, 지금? 뭐죠? 설명 좀 해주세요. 뭐라고 얘기를 해서 저건 탈인한 겁니까? 네, 저때 당시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그때 그 한나라당 총재로 있었습니다. 한참 뭐 주목받고 정치로서 약간 그럴 때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결혼을 약속했고 결혼을 앞두고 본인과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랬다가 이제 그 발언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을 하는 그 상황에서는 또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그런 의도로 말을 한 건 아니고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선회해서 또 이야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또 약간 말을 바꾸고 그리고 또 조지 부시 대통령 얘기 뭡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또 조지 부시 대통령하고 이제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본인이 참석을 했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또 하고 맞습니까? 있는데. 그거는 뭐예요? 그 부분도 뭐 사실은 당연히 아니고요. 근데 저게 저 발언이 또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뭔가 이제 어쨌든 본인이 그런 이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일반 유권자들한테 좀 어필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이제 자기가 인지도도 있고 이게 선거에 당선되는 데 있어서도 좀 활용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너무나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2007년에 이제 문제가 됐고 2008년에 또 확정이 된 후에 이제 선거권이 또 박탈이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누구와 관계가 있다라는 게 지금 보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 이병철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이런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뭔가를 얘기를 하였군요. 그게 다 탈이 났어요 지금. 그런데요 정기란 교수님 앞서도 영상에 나왔지만 사실은 허경영 대표가 선거 때만 나와서 무슨 공약을 제시하면 사람들이 야 황당하다. 이게 공약이냐 이게 되냐 했는데 한참 전에 사실은 뭐 결혼 출산할 때 1억 지급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공약이냐 뭐냐 그랬는데 또 일각에선 그래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아니 따지고 보면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당시에 얘기한 게 실현된 거 아니냐 또 이런 시각도 있더군요.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출산 시에 1억 원 지급하겠다는 얘기가 그 시점에서만 보면 대단히 황당해 보였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여러 각도에서 고민하는 과정에서 예. 1억 원도 부족하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그런 거 보면 허경영 공약이 황당하다는 관점만 볼 것이 아니라 예. 과연 허경영 공약이 통해지는 예. 통하는 정치권의 구조 기성 정치권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냐 그런 황당한 공약이 내세워질 정도로 기성 정치권은 어떤 민생의 문제 우리 서민들의 삶의 질의 문제, 예.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제고시킬 것인지, 교육 문제, 연금 문제, 저출생 문제, 과연 이런 문제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은 적이 있는 것인지. 결국 거기서 기성 정당들이 제대로 된 정치의 역할을 못하니까 허경영 씨와 같은 독버섯이 자랄 수밖에 없고 예. 또 우리 국민들 중에 일부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물도 주고 뭐 예를 들면 거름도 뿌려주는 예.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결국은 지금의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좀 더 신뢰받고 예. 그 혐오받지 않는 정치로 바꿔야 된다.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해줄 때만이 제2의 허경영 이런 부분들이 뭐 재발되지 않을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이 뭐 우리 정치가 정말 서민들의 삶의 문제로 나아갈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최욱신 변호사. 네네. 선거 나오면 또 득표를 하잖아요, 지금. 네네. 마사한 분들이 황당하다 그러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근데 또 득표가 나와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면? 그러니까 허경영 대표에게도 어느 정도 그 규모는 작지만 팬심이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도 팬덤입니까, 그럼? 제가 봤을 때 그런 거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접 만나보면 저런 사람한테도 뭔가 끌리는 사람을 끄는 어떤 능력이 있지 않나.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지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황당해 보였지만 허경영 대표에게 저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인사이트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좀 들긴 드는데 예. 어쨌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치 영역에서 배제가 되는 것은 맞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원트는 않았던 10년간은 못 나옵니다, 이제 선거. 그 사이에 있는 선거 못 나옵니다, 지금요. 84이신데 그때 끝나고 나서 나올지 어떨지는 또 모르겠네요. 참 거친, 아주 순화시키면 굉장히 거친 내용과 거친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의대 증원 관련해서 중심에 섰죠, 지금 그 갈등에. 일단 이분이 등장하는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변의 십상시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눈과 귀를 조금 막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사과드립니다. 의사들 단톡방에 오른 걸 큰 생각 없이 제 SNS에 올린 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지금은 국회의원이 됐죠. 폴리페서인 김윤 보건복지부 박민차관의 대표적인 괴벨식 선동이죠. 자, 지금 발언이 나오는데 제목은 선 넘은 발언이 계속입니다. 왜일까인데 저기 보시면은 저기 의사협회장 아닙니까 지금도?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이런 발언을 최근에 했어요. 누굴 향해서 저런 얘기를 한 건지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지난 8일에 본인이 이제 글을 이렇게 올렸어요. 무슨 판결이 나왔는데 그걸 갖고 불만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여기서 말한 이 여자는 그 판사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영훈 변호사,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저런 표현이 나온 거고 누구한테 저 얘기를 한 거예요? 일단 재판을 받은 사람이 의사인데 예. 그 의사가 이제 주사제를 투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어떤 기왕력이 있었는지, 기왕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에 이제 어쨌든 병력이 있는 부분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살펴가지고 이제 주의 의무를 다해서 이제 주사를 투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기본 아닙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이제 예.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주의 의무를 좀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업무상 과실치사로 이제 재판에 회부가 됐었습니다. 재판에 회부가 됐고 그래서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기왕력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그런 업무상 과실이 있다.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하는 그런 뭐 혐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판사가 이제 유죄 판결을 선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협회장이 그 판사의 사진까지 게재를 하면서 이 여자라는 막말까지 좀 표현을 했거든요. 어쨌든 이제 의협회장의 그 주된 의도는
의사는 치료를 했을 뿐인데 예. 이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맞냐? 이렇게 조금 강조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표현을 한 것 같고 어쨌든 재판부에서는 이 사안을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을 때 업무상 주의무 위반이 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제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항소심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뭔가를 진료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발생한 거죠. 뭐 일종의 의료사고로 할 수 있죠. 근데 이거에 대한 재판의 결과가 나왔으니까 뭐 법적으로 따져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재판에 대한 불만 표시를 갖고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또 있어요. 보겠습니다. 이것만 한 게 아니라요. 화면 다른 거 이 내용 말고 좀 자세히 나온 거 좀 보겠습니다. 이 의사협회장이 이렇게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환자 치료 결과 안 좋다고 의사에게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준 여자다. 이 여자와 가족이 병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길. 이게 뭐예요? 제대로 치료를 하라는 소리입니까? 치료를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정기랑 교수님 뭡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상 판사를 이 여자라고 해서 비하한 것에 더 나아가서 어찌 보면 심평원 심사 규정에 따라서 임해줘라 이런 얘기는 어찌 보면 그 환자 판사에 대한 협박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면택 이 신임 회장이 왜 이렇게 소위 말 그대로 막말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이면택 회장이 과거에 했던 얘기 마저 좀 보겠습니다. 이거 좀 정기랑 교수님 봐주세요. 지금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있어요. 지금 논란이 됐었어요. 그때도 이런 발언들이 이미 보세요. 의협손해 국회의서 20, 30석 당락은 결정돼. 이거 전략이 있다. 정부 푸들 노릇 자초한 판사. 여기도 또 판사 보고 뭐라 그러네. 푸들이라 그러네요. 그리고요. 돈 있고 지적 능력 안 되는 외국 의사 말할 것이다. 이거 발칵했었죠 그때. 그리고요. 뭐가 회유가 있을 것이다. 이것도 판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안타까운 게요. 우리가 의료인, 의사 하면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전문직 종사자 아니겠습니까? 또 최고의 엘리트들로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그런 의사들의 권위와 품격을 저는 의협회장이 결국 저런 어떤 행동과 말을 통해 가지고 결국 그 권위와 품격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의사들로부터 뭔가 좀 존중받는 그런 어떤 회장인지가 의문이 들 정도다.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저렇게 과격한 언어를 통해서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떨어뜨리고 있는 거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못된 정치권의 못된 버릇을 잘못 배웠다. 뭔가 자극적인 언어, 그다음에 혐오와 어떤 증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지금 구사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나아가서는 자, 의정 갈등이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의정 갈등의 해법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그러면 의협회장으로서 뭔가 리더십을 가지고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이면택 회장 그런 역량 안 보입니다. 자, 오히려 지금은 저런 막말과 과격한 언어를 통해서 의료계에 대한 어떤 여론을 악화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의료인들을 대변하는 회장이라면 오히려 의정 갈등의 해법과 관련해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런 자극적이고 어떤 그 돌출적인 그런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의사협회 차원에서 전국에 있는 의사들 총파업, 이른바 휴진이요. 그럼 여기에는 이른바 동네 의원들까지 다 포함돼서 뭐 18일 하루 동안 쉬자, 파업하자, 약간 이런 결정을 했거든요. 뭔가 움직임이 있는데 정부가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오늘 좀 어떤 입장을 냈는데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의료법에 근거하여 개원위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립니다. 집단 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습니다. 정치 변호사, 지금 정부가 이 휴진, 뭐 일부 언론에서는 전 뭐 표현은 의사들 총파업이다 이 정도면 이렇게 쓰는데 이 휴진에 대해서 개원이들에 대해서 정부가 진료 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휴진 뭐 신고 명령을 내리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거부하면은
어떤 처벌이 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 칼자루는요 정부한테 있어요. 정부가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휘두르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의사들 상당수를 그 자격 정지시킬 수도 있고요. 심지어 자격 박탈까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까지 되면 그야말로 파국이 될 거니까 지금 의협이 그 의사들이 계속적으로 소송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집행정지 신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긴 게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법적으로 따지면은 의사들이 완전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정부가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이 어디에 근거한 명령이냐? 의료법에 근거한 명령이에요. 의사들한테는 자격증을 주잖아요. 예. 이 자격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진입장벽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호하고 대접받고 대신에 그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라고 하는 게 의료법이고 예. 그 의료법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나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은 의사들한테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달라고 명령할 수 있는데 그것은 꼭 따라야 되고요. 반드시 따라야 되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불응하는 경우에는 예. 그런 경우에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고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부도 정부지만 의협회장이 저런 식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일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지금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진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일각에서는 이거 정부의 명령 거절을 하게 되면은 뭐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 뭐 이런 거 가능하다,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는데 앞서서 전공의들한테도 비슷한 얘기했다가 실천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공의들한테는 하고 할 수는 있는데 예. 자제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정부와 특히 우리 일반 국민들 환자들의 자제심이 얼만큼까지 그 자제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해보면요. 예. 의사 편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정부 편이 많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동네 병원까지 만약에 하루 휴진돼서 아프신 분들이 급히 갈 데가 없으면 지금 대학병원, 큰 병원도 지금 쉽지 않은데 동네 병원도 쉽지 않고 이거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도대체. 아무튼 여러 가지 좀 불만과 한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경기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시구가 있었습니다. 이 화면 등장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시구를 했는데 이게 지금 뭐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오늘 얘기를 하시더군요. 화면 좀 볼까요? 왜냐하면 아까 영상도 잠시 들렸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배현진 의원이 뭐 홈팀 두산의 지역구인 국회의원 배현진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하면서 시구했는데 시구 전 인사할 때 뭐 시구하는 중에 막 관중에서 야유가 나왔다 그래요. 지금 방금 들으셨지만 뭐 경기장 안에서 마이크 잡고 얘기할 때도 그렇고. 일단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이 나와 계신데요. 왜 야유가 나왔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 배현진 의원이 야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 야구 팬이 아닌데 뭔가 좀 잘 모르고 이렇게 시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야유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잘 모른다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이게 왜 야구를? 그러냐면 이분이 LG 트윈스하고 두산이 같은 서울 연고지지만 굉장히 그 라이벌의식이 강합니다. 그런데 LG 트윈스가 우승했을 때 배현진 의원이 정말 그 우리 LG 트윈스가 우승했다고 그냥 현수막을 지역구에 도배를 하셨어요. 그런데 두산 홈 경기에 와서 시구를 하다 보니까
뭔가 두산 팬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고 또 기아 팬들도 불편하다 보니까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정치인이 시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예. 뭔가 좀 야유를 했는데 이분이 또 기아 팬 관객이 3분의 2 이상 차지해서 뭔가 자기가 야유를 많이 받았다 이런 뉘앙스로 페북글을 쓰다 보니까 그럼 그 뉘앙스는 그러니까 어제 경기가 두산과 기아의 경기인데 기아 측 팬들 쪽에서 야유가 나왔다 이 얘기를 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원정팀이 어떻게 3분의 2 이상 관중석을 차지합니까? 두산 팬, 기아 팬 너나 할 거 없이 뭔가 좀 호불호가 갈리는 정치인 또 LG 트윈스 팬을 자처했던 정치인이 나왔기 때문에 야유를 한 건데 이걸 뭐 내용도 모르면서 그냥 뭔가 기아 팬이 많이 와서 자기가 야유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야구 팬들 입장에서는 배현진 의원이 야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뭔가 좀 정치적 위상을 위해서 야구 시구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논란이 두산 구단한테 번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두산 구단은 자의로 이런 배현진 의원을 시구자로 정한 건지 뭐 아나운서라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분은 좀 호불호가 갈리는 정치인이잖아요. 그랬더니 만약에 이 배현진 의원이 본인이 요구를 해서 뭔가 시구자가 됐다 이러면 사실 김정숙 여사 뭐 인도 셀프 초청가 본인이 지적한 건가 뭐 정말 내로남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어떤 그 커뮤니티 야구 팬을 할 때는 내용을 좀 공부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그냥 야구 팬임을 자처하면서 인기에 편승하려 하니까 진정성 부분에 대해서 야구 팬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다. 알겠습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의 개인 의견이라고 제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쏟아내셨어요 지금요. 일단 제가 김철웅 교수님 지금 어제 경기가 두산이 서울 연고지고요. 기아는 광주 연고지죠. 호남 연고지, 여기 서울 연고지인데 이것 때문에 또 이게 얘기가 되나 화면 좀 보겠습니다. 보시죠. 지금 보면은 어제 저 배현진 의원이 시구한 뒤에 이렇게 썼어요. 약간 좀 김지호 부대변인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기아 팬이 관중석 3분의 1을 메우셔. 원정 경기 즐거우셨길요. 기아 팬 관중석 많이 왔다 3분의 1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또 이게 이제 아마도 이거는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 평가를 하시는 분 같죠? 그러니까 그 야유한 거에 대해서 반응을 어떤 이 다른 분이 이게 글로 보였는데 다음엔 기아전 말고요. 삼성전에 오세요. 기아 팬 야유 속상. 삼성이면은 야구의 삼성은 대구 연고지 아닙니까 지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복잡해집니다 지금요. 광주 연고팀 얘기, 대구 연고팀 얘기, 그리고 홈 경기는 서울 연고팀 얘기. 자 그러자 이런 글에 대해서 배현진 의원이 반응을 우리 모두 우리 국민이신데요. 잠실 찾아주신 VIP로 생각하기도 해요. 이거 약간 수습하는 듯한 얘기인데요. 그런 반응에 대해서. 근데 지금 뭐 보도 통해서는 뭐 야유는 사실은 뭐 두산 쪽이냐 기아 쪽이냐 상관없이 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김철원 교수님 이건 무슨 반응입니까? 지금 이런 얘기는 뭡니까? 갑자기 야구를 하다가 지금 약간 뭐가 이상해졌어요 지금? 하여튼 이 스포츠의 정치가 교묘하게 조금 끼어든 그런 형국 같거든요. 지금 기아전, 삼성전, 맞습니다. 두산전 이게 약간 묘해졌네요 지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면 지금 그 프로야구 순위를 보니까 1위가 지금 그 LG고요. 2위가 기아고 3위가 두산이거든요. 치열하네요. 한두 게임 차이로 2위, 3위가 바뀌는 형국이기 때문에 기아 팬들도 굉장히 예민한데 아마 저 지금 배현진 의원의 쪽이 이렇게 마이크 들고 시구 전에 얘기를 할 때 두산 응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기아 팬들 쪽에서는 뭐 항의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LG 팬이거든요. LG 팬.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보면 그 SNS 올린 걸 보면 어제 두산 응원하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시리즈에는 LG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걸 보면 굳이 LG로 급한 걸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배현진 의원이 약간 야구의 광팬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LG 팬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기아 쪽이든 아니면 두산 쪽 팬에서든 좀 좋은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정치화해서 그리고 뭐 아무래도 이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이 아닌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뭐 혜태 뭐 이 기아 타이거스에서는 그러니 다음에는 이제 뭐 대구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삼성이나 아니면 부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자이언츠 팬들이 오는 예. 그런 게임에 참석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도 정치인이 시구, 저런 운동 경기, 야구에 시구한 적이 있는데 우선 대통령들은 많이 했어요. 지금 뭐 영상도 나가는데 대통령들 시구는 꽤 많이 있었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정리한 거를. 여기 보시면요. 대통령들 시구 지금 장면이 나오죠? 여기 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시구했고. 그리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시구를 했네요. 그런 상황에서 배현진 의원은 국회의원인데 시구를 했다. 이거거든요. 정치인의 시구. 좀 화면 좀 볼까요? 이게 찬반돌란처럼 비춰져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찬성하는 의견은 아니 대통령도 하고 시장, 지방자치단체장도 시구하는데 왜 국회의원은 안 됩니까? 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지금 시구하러 다닐 때 아닌 것 같다. 의정활동 열심히 해야죠. 뭐 그러면서 뭐 국회의원이 하는 거는 드문 거 아닙니까? 뭐 약간 이런 반응도 있는데 요거 제가 정혁진 변호사와 정기랑 교수님께 짧게 좀 시간 좀 드려볼게요. 정혁진 변호사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현역 국회의원이 저는 스포츠 시구하는 거. 일단 보니까 그 유정복 인천시장도 작년에 시구를 했었던 것 같고요. 개막전에. 예. 그다음에 이제 문체부 장관 유인촌 장관도 그 개막전 시구를 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시구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홈팀의 그 구단에서 섭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통상 섭외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두산에서 배현진 의원이 그 송파의 그 국회의원이니까 그다음 이제 아나운서로 잘 알려진 그러한 국회의원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호감을 줄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와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배현진 의원이 그걸 굳이 마다할 이유가 있겠는가 정치인인데 그런데 마치 배현진 의원이 본인이 스스로 한 것처럼 하면서 비난하는 것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구단 측에서 왜 저런 분을 저런 그 국회의원을 섭외했느냐 뭐 그런 이야기는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저런 부분들은 좀 너무 민감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시구는 뭐 연예인들만 해야 됩니까? 저는 꼭 그렇게는 생각이 되지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이게 갈등인데 저런 데까지 연장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기랑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정치인들의 시구를 원천적으로 뭐 막는다든지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인들 중에서도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가급적 KBO나 구단 측이 좀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정치인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인지도 높이고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스포츠 경기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그 기준을 만들어둘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앞서 우리 정혁진 변호사 말씀에 따르면 뭐 구단의 요청에서 갔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어찌됐든 본인에 대한 야유와 호감이 나왔을 때 그걸 정치적 편가르기로 어찌 보면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기아 쪽 얘기를 했다 이거죠. 살짝 기아까지 끌어들이면서 기아 팬들 얘기를 살짝 꺼냈다. 기아 팬들이 비난한 거지 다른 사람들이 비난한 건 아니다. 이런 식의 결국은 정치적 편가르기거든요. 결국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건데 이게 대단히 정치적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야구 팬들로부터 질타받고 있고 또 비판받는 거다. 그런 맥락에서 진정한 야구 팬들을 생각한다면 KBO나 구단이 좀 나름대로 그런 합리적 근거를 만들어서 가급적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시구하는 것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준을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굉장히 주목받는 경기인데 뭔가 인지도가 높은 인물을 시구 대상자로 선정했을 것 같다. 뭐 이런 반응도 있는 반면 정치인이 거기 가는 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반응. 뭐 이렇게 좀 갈리고 있네요. 자, 오늘 뭐 주말 동안 있었던 얘기라서 오늘 정치권에서 참 많이 얘기를 하시더군요. 전해드렸고요. 공식 입장 없는 조국 왜일까? 입장을 낼 만한데 안 낸다는 거예요, 지금요. 일단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어떤 관계,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깝다 이렇게 통상 알려지잖아요. 뭐 좀 시간이 지난 것도 있고요, 최근 모습도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부지사가 그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수사검사가 연결해 줬다. 네네네. 옥중 편지에서 그게 폭로가 됐더라고요. 네네네. 이전 부지사의 주장에 신빙성이 뭐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개혁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는 분명한 부분으로서 멋진 경쟁을 해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민주당이 70년 전통을 가진 민주진보 진영의 본진, 맏형입니다. 민주당이 본진으로 딱 자리 잡고 있을 때 조국 혁신당은 망치선 역할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민주당보다 더 앞장서서 강하게 얘기하겠다. 특히 요 앞에 보면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건 관련된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특검 이런까지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근데요, 지난주에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된 1심, 중형이 나온 1심 판결이 있었잖아요. 보겠습니다. 근데 반응이 없어요. 조국혁신당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논평도 안 냅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관계자가 그냥 조금씩만 얘기하고 그냥 멈춰요. 근데 이것도 관계자가 설명합니다. 왜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에 이렇게 설명을 내놨네요. 당에서 공식 입장이나 대응 방침 논의된 바가 없다. 이것도 좀 특이하죠. 이례적인. 아니 아무런 논의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입장을 낼지조차도. 그럼 또 이런 설명을 해요. 이것도 이제 언론에 나온 건데, 민주당에서 대북 송금 특검법이나 지금 민주당에서 이거 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검찰의 구조적인 문제 타파 관련 협조 요청한다면 그때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겠다. 뭐 좀 얘기하신다면 그때는 볼 생각이 있지만 지금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정기장 교수님, 왜 반응이 없습니까? 글쎄요, 뭐 어찌됐든 슬금슬금 틈이 벌어지는 모양새는 분명히 보여요. 뭔가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불편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논의된 바 없다, 뭐 협조 요청이 있으면 검토해보겠다. 대단히 어찌 보면 정치권에서 보기 드문 그런 일이 뭐 협조 요청에서 입장이 나오고 그러는 건가요? 저것도요, 무슨 공식적 입장 밝힌 게 아니라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내놓은 설명이에요. 말이 안 되는 논리고요. 지금 조국 혁신당은 그동안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데는 대단히 앞장서 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화영 전 부지사로 인한 사법 리스크가 좀 분명해지는 상황에서, 재점화되는 상황에서 거리를 두는 모습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것은 자칫 이재명 대표의 소위 이른바 방탄 이중대가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더 씌워지는 것을 대단히 우려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검찰 권한 축소와는 좀 다르게 사법 리스크가 사법부에 의해서 인정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거리 두기에 나섰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교섭단체 완화 요건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협조가 일치 없었습니다. 사실은 총선 전에는 뭔가 가능할 것 같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불편함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향후에 민주당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암묵적인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조국 혁신당은 당분간은 거대 야당 속에서 거대 양당 사이에서 뭔가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선명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민주당과 또 다른 정책적 입장을, 차별화된 입장을 내놓는다든지 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좀 다른 입장을 낸다든지 그런 어떤 사안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선명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이 공식적으로 뭔가 반응이 없다,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그런데요, 조국 대표도 반응이 없어요. 원래 조국 대표는 이런 현안이 있으면 굉장히 신속하게 자기의 주장과 입장을 냈는데 이 건만큼은 별다른 반응이 없고요. 약간 어떻게 보면 엉뚱한 사진이 나옵니다. 화면 좀 볼까요?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어젠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이화영 전 부지사 그 재판이 있는 당일에는요, 무슨 약간 뭐 망중한 그러니까 커피 같은 사진 이런 거 약간 좀 여유 있는 사진 올렸는데, 뭐 그건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그건 재판 전이니까요. 근데 재판이 결과 나오고 나서 입장이 없는 상태에서 어제는 더운 날에는 콩국수가 제격이다. 그럼 책과 함께 콩국수 사진을 저렇게 올려놨어요. 별다른 다른 건 없어요. 김지우 민주당 부대변인, 뭡니까 이 콩국수 사진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니 뭐 그대로 이 조국 대표 자체가 좀 셀럽이시고 저러한 사진들을, 일상적인 사진들을 많이 올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이 사안과 관련해서 연결짓는 것은 조금 무리한 연결이라고 보고요. 근데 그럼 콩국수 사진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아무 입장이 없는 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은 그 사법
판결에 대해서 당사자가 아닌 분들이 예. 어떤 입장을 내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또 판사의 판결이 우리 사회에서 좀 존중받아야 되고 예. 또 내용을 모르는데 또 입장을 정하기가 좀 난처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사실 판결문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당에서 이런 판결문을 구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아마 판결문을 보고 판단해서 입장을 정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뭐 당사자다 보니까 내용이나 이런 걸 좀 많이 학습할 기회가 있었고 내용을 예. 잘 알기 때문에 바로바로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이고 사실 뭐 내용도 모르면서 짐작으로 맹 비난하고 있는 국민의힘 그런 정치인들이 저희는 오히려 정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혁신당은 민주당하고 엄연히 다른 정당인데 예. 같은 야당이라고 이렇게 무조건 민주당하고 같은 입장을 내라는 것 자체가 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혁신당하고 협력할 땐 협력하고 경쟁할 땐 경쟁하는 사이라 뭐 그렇게 지금 나쁜 태도다, 비난받을 태도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좀 조금이라도 섭섭하진 않으세요? 아니 섭섭하지는 않고요. 지금 혁신당 자체가 4월 총선 이후로 매우 경쾌하게 현황 대응을 잘 하고 있어서 높이 평가하는 부분도 있고요. 예. 이번 하여튼 판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세세하게 분석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진술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혁신당한테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받아서 예.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반드시 추진해가지고 진술 조작하는 검사들은 엄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영 교수님. 홍국구 사진 올리고 뭐 별 반응 없는 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거리 두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아직 잘 몰라서 얘기를 안 하는 걸로 보입니까? 저는 세 가지로 보는데 일단 조국 대표가 조금 감정이 상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그 우리 국회에서 우리 개혁신당의 사무실 배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았는데 화장실 앞에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불만 그동안 표시했는데. 개혁신당에서 요구했던 게 그 원내 교섭 단체를 예. 구성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좀 개정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민주당에서 전혀 관심이 없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개혁신당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그 한동훈 특검에 대해서도 예. 민주당에서 별로 대답이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그 김정숙 여사의 예. 어떤 타지마할 그 관광 외교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어떤 입장을 좀 내주면 좋겠는데 과거에 우리 친문계 인사들만 좀 입장을 내고 있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친명계에서는 거의 묵묵부답인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조국 대표가 보면 충실하게 민주당 이중대 역할을 해왔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맞서는 어떤 선봉장의 역할을 충실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 빈손이다 보니 예. 그런 부분에 있어 어떤 감정이 좀 상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 사안을 개혁신당에서 조금 심각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하영 전 부지사의 어떤 대북 송금에 대한 개혁신당이나 조국 혁신당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보면 어쨌든 이화영 전 우리 그 부지사의 어떤 대북 송금에 대한 유죄 판결이 예. 어떻게 보면 개혁신당에서 우리 조국 혁신당에도 보면 예. 어떤 차규건 전 검사장이나 박원정 검사는 이렇게 조금 실력 있는 과거에 실력 있는 검사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볼 때도 이화영 전 부지사 선에서 이게 끝났을 일이 없다.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가 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어떤 재판 결과를 좀 예사롭게 예. 보지 않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어쨌든 조국 대표가 지금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언제 이제 뭐 그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안양 교도소를 가게 된다면 사실 민주당에서 볼 때는 저 조국 혁신당을 호시탐탐 M&A 하고 싶은 흡수 합병하고 예. 싶은 그런 욕심들을 계속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흡수 합병에 대한 어떤 뭐 합당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경계하면서 조금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입니다. 지금 약간 뭔가 이거 뭘까라고 하면서 굉장히 약간 좋게 표현 신중 조금 더 해석을 곁들인다면 거리두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조국 혁신당이나 조국 대표를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지금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이재명 대표 또는 민주당을 아주 강하게 지지하시는 분들이 쓴 글로 보이는데 이렇게 보세요. 이게 뭡니까? 액수 국기는 겔주. 여기는 이재명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만 좀 따라다녀라. 우리 이장님 화장실 앞 사무실 당대표실로 쓰라 해도 기꺼이 그러실 뿐인데 거긴 뭡니까 지금. 약간 이런 비판 비난이네요. 그리고
후광 효과도 얻고 싶고 대비 효과도 얻어가는 속셈. 그러니까 별다른 얘기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또 비판도 있죠. 그리고 손흥민과 조기축구의 주장을 비교하는 것 같은지. 여기서 손흥민은 이재명 대표고요. 조기축구의 주장은 조국 대표랍니다. 이거 저 정기남 교수님께 짧게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거군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제명인의 마을이라든지 또 팬클럽, 팬카페에서 여러 가지 그 논란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상대적으로 어떤 날선 감정들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요. 정치 정당의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 어떤 자신의 정치 행위를 함에 있어서 오히려 이런 지지자들의 어떤 날선 공방 이것들을 좀 자제시키고 또 좀 뭐랄까 좀 더 자극하는 방식보다는 그런 방식으로 나아갈 때만이 좀 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지금처럼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라고 하는 입장 자체 또 조국 당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보완제적 역할을 가야 되지 대체제 역할로만 부각을 시키고 선을 갈아놓는다면 결국은 민주진보 진영의 분열이라고 하는 걸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아직 뭐 큰 문제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시점부터 뭔가 좀 장점과 교집합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정치 지도자들이 해주는 것이 더 큰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1심 판결과 관련해서 조국 대표가 아무런 입장과 반응이 없다. 이 상황인 반면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굉장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일 지금요. 일단 앞서서 이게 작년에도 있었고요. 올해 뭐 총선 그 즈음에도 있었는데 그때 이 사안과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러한 갖가지 사법 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의원이었습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이재명 의원 범죄 혐의들은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 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재명 의원을 자범이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자범이 아니죠. 중대 범죄가 많이 있고 중대 범죄 혐의가 많은 중대 범죄 혐의자이지 자범이 아닙니다. 일하는 척하는 사람에게 미래를 맡기실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척한 거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쌍방울이 북한에 돈 준 것도 모르는 척했고 모든 게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분이 국회에 장악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일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범죄 방어밖에 없어요. 자, 앞서서 이런 얘기를 꺼내놨어요. 그런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판결에 대해서 연일 반응을 보이는데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핵심만 좀 뽑았습니다. 그제와 어제인데요. 그제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형사 재판 중단될까요? 이거 누가 봐도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 얘기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가 수사고 진행 중인데 만약에 대통령이 지금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되면 그 형사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헌법상 뭐 소추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거 중단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자꾸 꺼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합니다. 어제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 된 다음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 상실인데요. 이런 얘기까지 꺼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지금 맹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그 관련해서요. 김철현 교수님. 일단 내용으로 보면은 보수층에 호소하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니 이거 총선 당시에 전략과 흡사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비판 때리기 전략으로 다시 가는 겁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총선 때 이 구호가 2조 심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2조 심판 전략이 나빴던 게 아니고 지난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 더 컸을 뿐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아마 2027년도 대선에서는 아마 이재명 조국 심판이 아니라 2조 심판이 다시 또 등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굴러가는 판세를 보면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2027년도에 대권 주자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거의 확정돼 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아마 2027년도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을 아마 선거 9월로 해도 나쁘진 않은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게 아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쨌든 수사를 했던
어떤 뭐 이재명 대표는 사실 어떤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예. 중대범죄 피의자로 보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대통령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강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아마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계속적으로 정치를 하는 이유일 걸로 보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어떤 이화영 어떤 재판 판결을 보면서 느낀 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한 6개 정도의 범죄 혐의 한 8개 정도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나마 유의미한 1심 판결에 나온 게 어제 나온 그 이화영 재판 판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을 아마 집중적으로 부각하면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하고 맞설 국민의힘의 라이벌은 나야 나. 한동훈 나다. 라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가 아마 민주당 대표로 연임이 된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결국은 국민의힘 차기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 대표로서 아마 제2의 아마 총선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한동훈 대표 대 이재명 대표라는 그런 라이벌 구도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정치현안 특히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저렇게 목소리 내는 걸 보고 이 정도면은 당권 도전 마음을 굳혔군요. 이런 반응이 단박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더 굳히게 만드는 모습이 하나 있었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이건 뭐 소개만 좀 해드리죠. 지난 5일 저녁 한 전 위원장으로부터 이제 의정활동 시작입니다. 축하합니다. 문자 받았다. 초선 의원들한테 축하 문자를 최근에 보냈답니다. 이쯤 되면요. 이거는 뭔가 이제 관리를 하는 거 아니냐. 지지를 얻으려는 거 아니냐. 앞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맹포 그리고 초선 의원들한테 축하 문자 2개가 합하지면 곧 전당대회가 있군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움직임들이 바쁘죠. 검사 탄핵이요. 이번엔 판사까지. 판사 탄핵? 그 소리인가요 지금? 이것도 앞서 얘기했던 그 이화영 전 부사 재판 관련인데요. 여기서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강성지지층이랄까요? 뭐 반응이 이런 게 나옵니다. 이 재판 결과 나오자마자 판사가 이제 올라가 있어요. 저기에. 판내기요. 판사. 겁내기. 폐기가다. 판사가 법을 지들 멋대로 해석해서 판결했다. 강한 불만 표시네요. 넌 탄핵. 판사 탄핵. 판사 탄핵해야 법원 개혁 불붙었다. 이런 거예요. 지금요. 역시 변호사. 네네. 민주당의 전 지지층으로 보이시는 분들의 글인데 판사 탄핵 얘기가 나왔습니다. 글쎄요, 뭐 판사도 잘못하면은 법이나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은 탄핵당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탄핵 당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데 저 신진우 부장판사가 뭘 잘못했습니까? 판사가 판사 역할하고 판사가 재판하고 판사가 판결 선고한 게 그게 탄핵당할 일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재판 같은 거 뭐 삼권 분립 같은 거 다 그냥 집어치우고 인민재판하자는 이야기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님들은 참 희한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검찰 출신 의원들은 검찰을 욕하고 판사 출신 의원들은 또 판사를 욕하고 법원을 욕하고 참 그 의식 구조가 희한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욕할 것 같았으면 고검장까지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고검장까지 할 때 검사 생활을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했던 분인데 검찰을 본인은 그때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본인만 뭐 따로 이렇게 아주 뭐 유별나게 했다는 이야기인가? 저로서는 사실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그냥 빨리 그냥 탄핵을 갖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할지 안 할지 그거 지켜보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민주당 어떤 지지자들의 반응인데요. 민주당 내 반응도 있습니다. 화면을 정리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요. 뭐 일단 김승원 의원 여기 보면 그 1심 판결에 대해서 판사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 선입견, 독선 5만으로 가르쳐 있다. 가치관, 선입견, 독선 5만. 이거에 대해서 또 박창대 원내대표는 이걸 공유하면서 저런 검사에 이런 판사라니 또 이렇게 비판하는 입장인데요. 김주호 민주당 부대변인. 당에서는 전반적으로 저런 분위기입니까 지금? 아니 이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청청백일. 이재명 대표와 경기도의 결백함을 하나도 알고 땅도 아는데 신진우 부장판사님은 무도한 검사들에게 속으셔서 뭔가 좀 그러한 판결을 내리셨지 않냐. 그래서 많이 아쉬워하고 있고요. 속아서 그런 판결 내린 거 아니냐는 저는 뭐 시각입니까? 완벽하게 뭐 그 연어회 술파티 진술 조작에 속으셔서 저런 판결을 내리셨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제가 당시에
3년간 경기도지사 비서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예. 저는 정말 쌍방울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요. 뭐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거는 왜 주냐면 이 유엔 제재 때문에 북한에 현금을 주면 안 됩니다. 예. 북한에 현금을 주면 로켓, 핵폭탄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간 경기도에서는 남북 교류 협력 사업으로 수백억 원의 돈을 예치하고 있고 저희가 접경지다 보니까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지사가 뭔가 좀 접경지 긴장 완화를 위해서 다 대북에 방북을 했고 그런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돈을 절대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농기구, 농자재, 묘목을 주는 거거든요. 그걸 왜 쌍방울이 저희 대신 줍니까? 쌍방울이 경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보시면 알겠지만 쌍방울이 추진했던 공공 배달앱 사업 쌍방울 떨어졌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리고 뭐 그 전기 오토바이 사업 추진하다가 경기도랑 뭐 엮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개연성도 없는데 개연성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북한에 돈을 줬다? 왜 뇌물을 북한에 줍니까? 알겠습니다. 예. 야, 지금 뭔가 요거 마지막으로 제가 정혁진 변호사께 한 30초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팜 비용을 쌍방울이 왜 대납을 합니까? 쌍방울이 뭐 그 농사 짓는 그런 회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김성혜로부터 그다음에 이화영으로부터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김성태가 그 압박을 2018년 11월에 받았는데 돈 주기로 결정한 거는 2018년 12월 달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그 북한 가고 싶어가지고 공문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대북 비용을 왜 김성태 회장이 보냅니까? 다 그 이유가 있으니까 저는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와이드 여러 가지 주제 다뤄봤는데요.